이번 손쓰는 지구학에서는 오늘 치렀던 6월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풀기 전에 모의고사 치르신 분들 무척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모두가 느꼈겠지만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작년에 비해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시험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인데 1페이지는 그나마 심호흡 좀 하라고 평이하게 낸 것 같죠. 하지만 2페이지부터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6번의 등합선, 등운선 구분이 좀 낯설었을 것 같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 A가 타원 은하라는 것은 바로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B랑 C가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 중에 어떤 은하인지 매치하는 게 좀 헷갈렸을 수 있고요. 3페이지는 16번에서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디귿선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멘탈이 좀 흔들렸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역으로 바뀌면 자 이거 뭐에 비례합니까? 그렇죠. 표면대 사승에 비례하는 값이죠. 별의 물리량에서 나온 그 물리량 표면대 사승에 비례하는 값. 자 이것과 대응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4페이지는 하나하나 다 어려운데 새로운 어려움을 주는 요소는 다행히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6급형이나 수능에서 어려웠던 문항을 좀 변형한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겼을 뿐이지 집에 와서 차근차근 풀었다면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은 이만하고 본격적으로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플룸 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이고요. 기억은 화산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플룸 매칭할 때 화살표 방향, 플룸의 이동 방향을 잘 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주로 하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플룸 하강류, 차가운 플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B는 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플룸 상승류, 뜨거운 플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멘틀 물질의 압력이 감소하여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처럼 뜨거운 플룸 상승에 의해 마그마가 만들어진 점을 뭐라고 하나요? 맞아요. 열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열점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분출해서 여러 개의 화산섬을 만듭니다. 이 화산섬을 열도라고 하는데 이 열도가 태평양에 위치하니까 아마도 기억은 하와이 열도가 아닐까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차가운 플룸이다. A 차가운 플룸 맞고요. 니은 B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된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플룸인데 외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하죠.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기획을 형성한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기획을 형성한 열점은요 판의 하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볼게요. 그림은 남대 서양, 자 남반구에 위치한 대서양이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 150에서 5000m의 해수 특성을 수온 연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수계 A와 B는 뭐라고 줬냐면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수온 연분도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등 밀도선의 분포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연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더라. 즉 수온 연분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크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A와 B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수계를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밀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B가 조금 더 걸쳐 있어서 밀도가 큰 것 같은데 막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이용해서 좀 매칭해야 되겠죠. 자, 이때 남극 저층수는 우리가 배우는 세 개의 수계,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중에서 가장 수온이 낮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우리가 배우는 세 개 수계 중에서 가장 염분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 B는 지금 수온이 낮고 A는 염분이 높으니까 B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남극 저층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나머지 A는 북대서양 심층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A와 B를 그냥 밀도만 보고도 바로 수계 매칭시킬 수 있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고 수온이나 염분 가지고도 매칭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로 분석하고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좀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기억 해수의 밀도는 깊이 200m가 700m보다 작다. 해수에서는 항상 깊이가 깊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자 그런데 수온 연분도 있으니까 등 밀도선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겠죠. 깊이 200m를 지나는 등 밀도선이랑 깊이 700m를 지나는 등 밀도선을 비교했을 때 이 친구의 등 밀도선이 더 오른쪽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200m가 700m보다 작더라. 기억 맞는 선지 니은 깊이 150에서 700m 구간에서 해수의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 150에서 700m로 깊이가 깊어지는 동안 밀도가 커집니다. 자, 이때 지금 밀도는 커지는데 염분은 감소하고 있고요. 수온은 낮아지고 있죠.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큰데 염분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커진다는 말은 염분은 이 밀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매우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밀도 변화는 여기 있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 아니죠. 수온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은 틀린 선지.
디귿, B는 주로 남쪽으로 이동한다. B는 남극 저충수예요. 남극 저충수는 남극 외대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90도 S 북은 남극 외대에서 표층의 수가 침강해서 만들어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렇죠. 주로 북쪽으로 이동하죠. 남쪽이 아닙니다. 디귿,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3번 봅시다. 그림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와 B를 표는 이 지역에서 생성된 마그마의 종류와 주요 생성 요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A와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유분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A와 B에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보죠. 자, 일단 A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즉 발사 경계에 위치하니까 여기에는 해령이 위치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오른쪽에는 판이 서입하고 있으니까 섭입대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해령에서는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해령에서는 이렇게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멘틀 물질의 압력이 감소해서 멘틀 물질이 녹아요. 멘틀 물질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죠. 따라서 해령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서입대에서는요, 서입대가 좀 복잡하죠. 자, 서입대는 일단 판의 섭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판이 이렇게 서입하면서 특정 압력 조건에 놓이게 되면 해당 압력에서 여기 해영지각에 포함된 함수 강물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함수 강물이 반응해서 물이 짜져 나와요. 자, 그 물이 이런 식으로 상부 멘틀에 유입되면 상부 멘틀의 결합력이 약화되어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 멘틀이 녹습니다. 멘틀 녹으면 항상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 수 있는데 용융 온도 감소에 의해서 결합력이 약화됐으니까 온도 조금만 가해도 녹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융 온도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마그마 액체 상태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부력에 의해서 상승해요. 자, 부력에 의해 상승하면 이렇게 대륙지각 하부에 도달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올라온 열, 멘틀에서 올라온 열 때문에 대륙지각이 용융되기 시작합니다. 대륙지각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강암 녹으면 유분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분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온도 증가에 의해 유분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유분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혼합되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최종적으로 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기억, 니은 바로 매칭 가능하겠죠. 기억은 압력 감소에 의해 만들어지더라. 압력 감소하는 친구 해령입니다. 해령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A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니은은 온도 증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그마, 온도 증가, 그렇죠. B에 위치하죠. B에서 만들어진 어떤 거? 유분암질 마그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A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기억이다. 자, A에서는 기억 만들어집니다. 기억, 많은 선지, 니은. 에스터 함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낮다. 기억은 현무암질, 니은은 유분암질 마그마죠. 현무암질 마그마는 SR2 함량 52%보다 낮고요. 유분암질 마그마는 63%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SR2 함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낮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니은 맞는 선지, 디귿. 니은이 분출하여 굳으면, 자, 니은은 유분암질 마그마인데 유분암질 마그마 분출하여 굳으면 화산암인 유문암이 되겠죠. 현무암이 아닙니다. 디귿 틀린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4번 봅시다. 다음은 어느 태적 구조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그러면 이 태적 구조가 무엇일지 매칭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목표 볼게요. 기억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이 기억이 어떠한 태적 구조를 말할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과정 바로 보겠습니다. 투명 아크릴 상자 안에 1과 같이 모래 언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잘 만들었네요. 상자의 A 또는 B 중 한쪽에 선풍기를 설치한대요. 그리고 선풍기의 바람을 특정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언덕 표면의 모래가 경사면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잠깐 컨닝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산과 같은 이 모래 언덕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보세요. 층리가 경사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층리가 경사져 있더라. 이거 무엇입니까? 사층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뭐가 들어가요? 사층리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사층리니까 우리는 퇴적물이 어느 방향으로 공급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사층리에서 층리의 경사 방향이 곧 뭐더라? 퇴적물의 공급 방향이더라. 층리의 경사 방향은 물이 이렇게 또르르 떨어뜨렸을 때 물이 흘러가는 방향, 오른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A에 있던 퇴적물들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모래 언덕을 넣으면서 이렇게 쌓이게 되고, 또다시 이렇게 모래 퇴적물들이 바람에 의해서 모래 언덕을 넣으면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사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A에서 B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유는 A에서 B 방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일결계로 만들어진 이와 같은 형태의 관찰하고요.
2에 A쪽 경사면에 모래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나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층층이 겹쳐지면서 결국에 이렇게 여러 사층리가 겹쳐지면서 만들어지겠죠. 나열 결과 만들어진 상과 같은 태적 구조의 형태를 관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괄호 다 채웠고 A, B 방향까지 찾았으니까 선지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점의 층리 기억에 해당한다. 점의 층리가 아니고 사층리에 해당하죠. 기억은 틀린선지, 니은. A, B는 니은에 해당한다. 그렇죠. A에서 B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선지, 디귿. 상과 같은 형태의 태적 구조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항상 우리가 태적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나온 지층의 역전 여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퇴적 환경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열을 발견되면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든 지금 이 사층리 태적 구조이기 때문에 지층의 역전 여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층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쪽이 지금 볼록해요. 그러면 역전이 안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이런 식으로 위쪽이 볼록하게 만들어지면 역전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볼게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진앙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판의 경계 종류 바로 매칭해야죠. 자, 보시면 A는 주로 천발 지진, 즉 지면의 깊이가 매우 얕은 지진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뭐예요? 그렇죠. 판의 발산 경계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발산 경계니까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C와 D 사이에 이 판의 경계 같은 경우에는 지면의 깊이가 얕은 지진부터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양한 종류의 지진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판의 서위판 경계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항상 지면의 깊이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판이 서입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서입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A의 하부에는 멘틀 재료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A는 발상 경계이고, 자, 이 하부에서는요, 이렇게 멘틀 재료의 상승류가 위치하기 때문에 판과 판이 멀어지죠. 우리 아까 왼쪽에 3번에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멘틀 재료 상승류 때문에 판과 판이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해저 태적물 두께는 B가 C보다 얇다. 해령, 즉 발산 경계가 위치한 곳에서 발달한 지형, 해령이죠.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해저 태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판이 이동하는 동안 해저 태적물이 쌓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태적물의 두께 B에서가 C에서보다 얇습니다.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판의 밀도는 C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보다 작다. 항상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서입하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C의 판이 D의 판 하부로 이렇게 서입하고 있기 때문에 C의 판이 밀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판의 밀도 C가 더 크더라. 작다가 아니죠. 디귿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1페이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2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달한 온대저기압 부근의 지상기압 분포와 기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지역에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발달해 있고 기업간에는 등압선과 등온선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등압선과 등온선을 매칭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자, 어떻게 매칭할까요? 전선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한랭전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전선의 가장 큰 특징,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더라. 어떨 때? 전선이 통과할 때. 그래서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통과할 때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죠. 한랭이기 때문에 한랭전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온난해지기 때문에 온난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전선이 통과하는 순간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온선이 거의 전선과 나란하게 발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선 부근에서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등온선이 매우 조밀조밀하게 분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선과 점선 중에서 뭔가 조밀조밀해 보이는 애들을 찾으면 돼요. 지금 실선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분포하고요. 여기는 점선이 매우 조밀하게 분포하는 구간이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점선이 뭐가 된다? 그렇죠. 등운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기역이 등압선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들, 등운선이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곳에 뭐가 위치한다? 맞아요. 전선이 위치한다라는 거죠. 전선이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전선 어떤 전선일까요? 자, 보시면 한랭전선은 전형적으로 왼쪽 아래로 뻗어 있고요. 온난전선은 전형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왼쪽 아래로 뻗어 있는 전선이기 때문에 무슨 전선? 한랭전선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 위에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압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랭전선의 이 오른쪽 위에는 저기압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한랭전선의 오른쪽 위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압의 중심이 있다는 거, 이것까지 해석을 하고요. 이제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등운선이다. 자, 니은 등운선 맞죠? 니은. B 지점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풍향 나왔으니까 등압선 봐라 라는 말이죠. B에서는 지금 저기압이 왼쪽 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으면 대략적인 바람의 방향이 되니까 지금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니은 틀린 선지 디귿. 기압은 A가 B보다 높다. 자, 저기압 중심 여기 있다고 했어요. A가 B보다 저기압이 더 가까이 위치하니까 기압이 더 낮겠죠. 디귿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볼게요.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생물 ABC의 소개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방추충, 산유충, 완종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완종류는 바로 찾죠. 왜냐? 완종류는 현재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 A가 완종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B랑 C는 이 시기에 멸종했죠. 그러면 산유충과 방추충이 멸종한 시기, 그렇죠. 고생대 폐릉기입니다. 자, 이 시기가 바로 고생대 폐릉기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제 B랑 C를 어떻게 매칭할까요? 자, 항상 고생대 표준화석이 번성한 시기는 외워두세요. 그럼 일단 고생대 시기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캄, 오, 실, 대, 서, 폐. 자, 이 순서로 적어주시고요. 이제 3필갑방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 줬고요. 여기에 필 줬고, 실류리학이 건너뜁니다. 자, 여기에 갑 줬고요. 자, 여기 석탄계 방추충이 번성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삼엽충이 더 오래 전부터 살았으니까 B랑 C 중에서 더 오래 전부터 살았던 생물, 그렇죠. 이 B가 바로 삼엽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B가 삼엽충, 나머지 C가 방추충이 되겠네요. 그리고 방추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생대 석탄계에 생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역시기는요, 방추충이 활발하게 존재하는 시기 고생대 석탄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는 니은 시기는 고생대 폐릉기 이후 시기니까 중생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C는 산유충이다. C는 산유충 아니고 방추충이라고 했죠. 틀린 선지 니은. 기억 시기의 생존의 지층에서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양치식물은 육상식물이죠. 그리고 육상식물은요, 고생대 실루리아계에 출현해서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역은 고생대 석탄기라고 했어요. 고생대 실루리아기 이후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역식의 생존의 지층에서 양치생물 화석 충분히 발견될 수 있겠죠. 니은 맞는 선지 디귿. 기역과 니은 사이에 판게아가 존재한다. 판게아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고생대 폐릉기 말에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에 분리되기 시작하였죠. 자, 그러면 이 고생대 폐릉기 말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역과 니은 시기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 시기 사이에 충분히 판게아가 존재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디귿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 볼게요. 그림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자, 이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와 B에서 7일시간부터 36시간 동안 측정한 기압, 풍속, 풍향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나오는 거지만 이 그래프에서 기압과 풍속을 매칭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잠깐 이거 짚고 가볼게요. 자, 태풍이 이렇게 북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관측소가 태풍의 눈을 통과하는 경우, 그리고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통과하지 않는 경우부터 볼게요. 이때 기압과 풍속은 어떻게 변할까? 기압부터 보겠습니다.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죠. 그래서 저기압이 올라오면 여기에는 관측소에서 기압이 낮아질 거예요. 기압이 낮아지다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 기압이 최소값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기압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기압은 U자형의 곡선을 그립니다. 그럼 이제 풍속은요, 지금 태풍이 다가와요. 그러면 태풍 영향을 받으니까 점차 풍속이 증가하다가 마찬가지로 태풍이 가장 근접할 때 풍속이 최대값을 찍고, 태풍이 다시 멀어지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니까 풍속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풍속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곡선을 그린다 인지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태풍의 눈을 관측소가 통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기압부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기압이 점차 가까워지니까 기압이 낮아지다가 태풍의 눈에서 기압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여기는 태풍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기압이 다시 회복되죠. 기압은 마찬가지로 U자의 곡선을 띠네요. 자, 풍속이 좀 신기한데,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태풍의 눈벽을 떠올려 봅시다. 눈벽에서 풍속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눈벽이 점차 올라옵니다. 그러면 풍속이 점차 이런 식으로 빨라지다가 눈벽이 이렇게 닿아요. 그러면 풍속이 최대값을 찍고, 그 다음에 눈벽 안쪽 태풍의 눈에 들어오면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풍속이 약화되어 있고, 다시 맞은편 눈벽에 이렇게 부딪히면 풍속이 이렇게 빨라졌다가 최고조에 이르렀죠. 자, 그리고 이렇게 눈벽이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니까 풍속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풍속이 M자형의 곡선을 그리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맥도날드로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관측소 A에서 전형적으로 U자의 곡선이 나타나는 거, 이 친구 기압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고, 관측소 B 역시 이렇게 전형적으로 위로 볼록한 곡선이 나타나는 거, 이 친구 풍속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점들이 뭐예요? 맞아요. 풍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풍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관측소가 위험 반응에 있는지 안전 반응에 있는지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쪽을 향합니다. 동풍에서 북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풍에서 북풍으로 바뀐다.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니까 안전 반응에 위치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동 통로의 왼쪽에 위치해 있었네요. 자, B는요,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풍에서 남풍으로 바뀌었다. 동풍이면 이쪽이고 남풍이면 이쪽이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반을 위치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했다라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이 기압 분포를 좀 볼게요. 기압이 최소인 시점. 자, 이때가 가장 태풍에 근접했던 시기죠. 그리고 풍속 중에서 M자형의 곡선이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위로 볼록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곡선을 띠고 있기 때문에 A와 B는 모두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태풍은 좀 멀찌감치 놓여 있었네요. 자, 그리고 그러한 관측소에서 태풍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지금 A는 이 시간대에, B는 기압이 최소인 때, 자, 이 시간대죠. 자, B가 더 이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먼저 태풍 영향을 받았네요. 그래서 태풍이 이런 식으로 북상하고 있을 때 B가 태풍 영향을 먼저 받았고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B는 여기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A는 나중에 태풍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동 경로의 왼쪽에 위치하니까 이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A는 B보다 고위도 위치한다. A가 더 북쪽에 위치하니까 고위도 맞죠? 니은. TT선 동안 A는 위험반을 위치한다. 자, TT선 동안 왼쪽에 위치하니까 안전반을 위치하죠. 자,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B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이 가장 빠르다.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자, B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이때입니다. 자, 이때 풍속이 가장 빠른가요? 아니죠. 풍속이 가장 빠를 때는 이 시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볼게요. 표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에 속한 행성 ABC에 대한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이거 중요한 조건이죠. ABC가 모두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합니다. 각각의 중심별은 주결성이다. 자, 이것도 가져가 주자고요. 자, 주결성이구나. 중심별들이 모두 주결성이네요. 그러면 지금 중심별의 표면온도가 나와 있는데, 중심별 주결성이니까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더 크니까, 그렇죠. 광도가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죠. 자, 그리고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S값인데, S값은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즉 겉보기 밝기와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S값은요, 행성에서 관측한 이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20알값 물어본 거죠. 자, 20알값 쓴 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루트 S분의 광도에 비례합니다. 지금 S값이 A와 B가 같아요. 그럼 광도가요, 지금 표면도가 더 A가 낮으니까 광도가 A가 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거리가 더 짧겠구나. A가 B보다 작겠습니다. 기억. 틀린 선지. 니은. 생명 가능지대 폭은 뭐에 비례해요? 그렇죠. 루트 중심별의 광도에 비례하죠. B의 중심별이 C의 중심별보다 좁더라. 지금 B의 중심별은 C의 중심별보다 표면도가 낮습니다. 광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광도가 작으니까 폭 역시 좁겠죠.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유지되는 기간은 A가 C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이거 별의 수명과 관련되어 있죠. 별의 수명이 짧을수록 생명 가능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 빨리 별이 죽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A랑 C 중에서 지금 표면 온도가 A가 더 낮으니까 여기 있는 주결성의 질량 역시 작겠고요. 주결성은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수명은 A가 C보다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생명 가능지대가 유지되는 시간 A가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짧다가 아니죠. 디귿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보죠. 그림은 은하 ABC가 탄생한 후부터 연간 생성된 별의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ABC 매칭해야 되는데 우리 A는 바로 매칭할 수 있어요. 자, A는 처음에 폭발적으로 별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별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자, 현재 별이 생성되지 않는 은하, 별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은하, 그렇죠. 타원 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A가 타원 은하라는 거 바로 확인 가능하고, B와 C를 매치하는 게 또 어려운데, 자, 이거 어떻게 매치할까요? 일단 B를 보면요, C보다 더 오래 전에 많은 양의 별이 만들어졌고요.
C는 한참 있다가 별이 이제 서서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는요, 별이 이때부터 거의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만들어진 별이 이만큼은 살고 있죠. 그리고 B는요, 이보다 더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별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별의 평균 나이가 어떨까요? C가 더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불규칙 은하는 나선 은하보다 젊고 푸른 별이 많습니다. 젊다라는 말은 나이가 적다라는 것이고, 나이가 적은 별이 이렇게 C에 많으니까 C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불규칙 은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 B가 나선 은하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B는 타원 은하이다. B는 나선 은하죠. 기억은 트린 선지. 니은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활성의 평균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타원 은하는 나선 은하보다 늙고 붉은 별이 많습니다. 붉다라는 말은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은하는 주로 주기활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별은 대부분의 일생을 어디서 보낸다? 주기활 단계에서 보내죠. 그래서 은하는 주로 주기활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주기활성의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활성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수명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수명이 길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나이가 A가 더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기에서 평균 나이 A가 더 많더라. 니은 맞는 선지 디귿. 현재 은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질량비, 그냥 성간물질 비율을 물어보는 건데 A가 C보다 작다. 타원 은하는 불규칙 은하보다 현재 별의 생성량이 적죠? 현재 별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간 물질 비율 A가 C보다 더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디귿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보죠. 그림 가원하는 서로 다른 도시계의 지구 공전궤도와 지구 전축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기후변화에 복합적 요소가 포함된 문항이 나오면 뭐부터 봐라? 단조건부터 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궤도 이신율과 세차 운동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항은 이신율과 세차 운동이 혼합된 문항이구나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절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자전축이 태양을 등지고 있습니다. 북반구가 태양을 이렇게 등지고 있으니까 북반구가 추워요. 북반구가 겨울철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에서 원일점에서는 지금 자전축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북반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북반구가 더워요. 북반구가 여름철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일점에서는 겨울철이 되고 가에서 근일점에서는 계절 반대니까 여름철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봅시다. 기억 45도에서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결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자, 이거 여름철 거리를 좀 볼게요. 가는 태양과의 거리가 이만큼으로 가깝고 나는 태양과의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지금 여름철 태양과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매우 무더운 여름철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름철이 무더울수록 연교차가 커지죠. 그래서 연교차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작다가 아니죠. 니은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의 에너지 양의 차.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신율에 비례하는 값이죠. 자, 왜냐하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신율이 클수록 지금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지니까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차이는요, 이신율이 클수록 더 크더라. 이신율 가가 나보다 크죠. 가가 더 이렇게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디귿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45도S에서 낮의 길이는 가가 나보다 길다라고 했네요. 이거 계절 파악해야 되겠죠.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근일점에서 북반구와 여름철, 그러면 남반구는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요, 근일점 위치할 때 북반구와 겨울철, 그러면 남반구는 여름철이 되겠죠. 그래서 낮의 길이 겨울철이 더 짧으니까 길다가 아니네요. 디귿 트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3페이지 볼게요. 12번 그림은 표준우주 모형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우주 구성 요소 ABC의 상대적 비율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프 개형만 보더라도 어떤 우주 구성 요소인지 바로 매칭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B가 좀 특이하니까 B부터 보면 계속해서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나머지 AC가 물질인데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항상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A가 암흑 물질이 되겠고 나머지 C가 보통 물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중력렌즈 현상은 관측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발생합니다. 그 중력 때문에 별빛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이 별빛의 상이 여러 개로 보이거나 혹은 별빛의 밝기가 더욱 밝아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중력렌즈 현상은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더라. 그래서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A가 물질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데 A는 암흑 물질이죠. 그래서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는 선지 니은 전파 하나의 Z를 통해 자 Z는요 전파 하나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물질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물질과 물질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파편들이 이렇게 솟구쳐 오릅니다. 이 파편들 즉 물질의 흐름을 우리는 Z라고 하고요. 이 Z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보통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C가 분출한다. 즉 보통 물질이 분포하냐라는 건데 C가 보통 물질이죠. 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A분의 B 밀도는 T1이 T보다 크다. 자, A는 암흑물질, 암흑물질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감소하고요. B는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요, T1에서 T로 갈수록 크다라는 거겠죠. T1이 작으니까 크다가 아닙니다. 디귿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13번 볼게요. 그림은 대기대수안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수증기의 연평균 수송량을 위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플러스는 북쪽, 자 이거는 적어놔야죠. 플러스는 북쪽 방향이고요. 마이너스는 남쪽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항상 이러한 문항을 풀 때는 우리가 적도 부근을 면밀하게 관측을 해야 돼요. 적도 부근에서는 열대 수렴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모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바람을 따라서 여기 있는 수증기도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런 식으로 모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니까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 북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면 북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60도 N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나머지 이 친구 60도 S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열대 수렴대가 여기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좀 적어보면 여기가 열대 수렴대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지금 수증기가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즉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달한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고압대가 위치합니다. 중위도 고압대가 위치하겠죠. 특히 위도 3m 부근이니까 더욱더 중위도 고압대가 위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위도 고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증기가 발산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대기대수안의 직접 수단 영역에 위치한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 고압대가 위치하는 위도 30도와 그리고 60도 S 사이에 위치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페레순환이 나타납니다. 페레순환 전형적인 간접순환이에요. 그래서 직접순환 영역에 위치하지 않고요. 니은 B의 지표 부근에서는 대기대수안에 의한 수증기의 발산이 나타난다. 아까 했죠? B에서는 중위도 고압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산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남극순환류는 어디에서 흘러요? 맞아요. 남반구에서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를 말하죠. 자, C의 해역에서 나타나나요? 자, C는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극순환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귿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14번 볼게요. 표는 어느 별이 서로 다른 진화 단계 A와 B에 있을 때 별의 내부 구조를 물리량 M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거성 단계와 주결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수소연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줬어요. 그 영역이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0쯤에 뭐가 있다? 여기 별의 중심이 위치하는데 별의 중심에서 수소연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0.14부터 0.17 그러니까 중심 이 외곽에서 이렇게 수소연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에는 뭐가 있더라? 수소 연석 껍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고 보면은 아마도 A에서는 일단 수소 연석 껍질이 있기 때문에 거성 단계에 해당할 거고 거성이니까 헬륨 핵이 위치하겠죠. 자 이렇게 헬륨 핵을 그리고요. 그리고 주변부에 수소 연석 껍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소 연석 껍질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외곽층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별 A가 되겠고 B를 봅시다. 이제 B는 수소연합 반응이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심핵에서 수소연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구나. 중심핵에서 수소연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우리는 뭐라 하죠? 맞아요. 주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B가 주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B가 주결성, A는 거성.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주결 단계에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영역을 줬는데 0.97에서 1.0 그러니까 표면 부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주결성에서 표면 부근에 대류가 일어나니까 뭘 가지고 있다?
대류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류층에 나타나는 별은요, 주로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태양 질량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하인 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표면에서 중력분의 기체압력 차에 의한 힘의 크기. 자, 기체압력 차에 의해서 주로 팽창하죠. 그래서 팽창하는 힘의 크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A에서는 여기 있는 헬륨 핵에서 아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팽창의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축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중심핵이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는 영향을 수소연소 껍질이 그대로 전달받아서 수소연소 껍질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여기는 수소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하는 힘이 더욱더 활발해지겠죠. 자, 그래서 외곽층이 이렇게 팽창하니까 보시면 기체압력 차에 의한 팽창하는 힘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중력의 크기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팽창 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별이 팽창하고 있겠죠. 그래서 A는요, 이 값이 적어도 1보다는 클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주결성이니까 팽창하는 힘과 중력이 같아서 반지름이 거의 일정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거의 1입니다. 즉, 이 분수값 A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기억, 맞는 선지, 니은. 중심핵분의 별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자, 중심핵은요, A 같은 경우에는 핵이 계속 수축합니다. 수축하니까 밀도가 엄청 크겠죠? 자, 밀도 대따 크고요. 별의 평균 밀도는요, 별이 이렇게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밀도가 작아지겠죠? 별의 평균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분수값 A가 더 작더라.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최종 제한단계는 블랙홀이다. 이거 질량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최종 제한단계가 블랙홀인 별은요, 적어도 태양 질량의 25배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별의 질량 적어도 태양 질량의 2배보다는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종 제한단계 블랙홀이 아니라 백색외선 정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디귿 틀린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그림과는 A와 B식의 적도 부근 해역의 동태평양 표층수온 편차 마이너스 서태평양 표층수온 편차를 나는 A와 B 중 한 식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구름량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요. 편차는 이거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물리량에서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요? 맞아요. 엘니뇨 시기. 그래서 여기는 표층수온 편차 값의 차이가 플러스라면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높다라는 거니까 엘니뇨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 보시면 이 친구 A 시기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플러스 값을 띄니까 이 친구가 바로 엘니뇨 시기가 되겠죠. A가 엘니뇨 시기, 나머지 B가 라니냐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를 볼게요. 나에서는 지금 구름량이 동태평양에서 플러스 값을 띄죠. 그 말은 동태평양에서 구름이 많이 나타나더라. 구름량이 이런 식으로 많으니까 원래는 동태평양에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데 하강기류가 약화되어서 오히려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구름이 많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하강기류가 약화된 이유, 워커순환이 약화되기 때문에 워커순환이 약화된 시기 엘니뇨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엘니뇨 시기구나, 즉 A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나는 B에 해당한다. 나는 A죠.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적도 부근에서 동분에서 해면 기압은 A가 B보다 크다. 엘니뇨 라니냐 문항에서 분수꼴의 선지가 나오면 분자만 보고요. A와 B 중에서 A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분자가 평면보다 더 크면 A가 더 큰 거고요. 평면보다 작으면 A가 더 작은 거죠. 왜냐? 동이랑 선은 서로 반대 경향을 띨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통합니다. 자, 그러면 A 시기는 무슨 시기? 엘니뇨 시기라고 줬어요. 자, 엘니뇨 시기일 때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요. 자, 엘니뇨 시기 원래 서태평양에서는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하는데 워커순환이 약하여서 상승기류가 약화됩니다. 오히려 하강기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해면 기압이 높아지고 분자가 더 크니까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적도 부근에서 서빼기동 해수면 높이 값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엘니뇨 라니냐 문항에서 빼기가 나와 있으면 빼기의 앞쪽 바라보시고요. A와 B 중에 A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엘니뇨 시기인데 만약에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가 평년에 비해서 크면 A가 더 크고요. 이 친구가 작으면 A가 더 작은 거죠. 왜냐? 서랑 동해랑 서로 반대 경향을 띠니까. 자, 그러면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엘니뇨 시기일 때는 이렇게 워커순환이 약화되고 무역풍 약화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해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잘 이동하지 않아요. 서쪽에 해수가 줄어들면서 여기에 있는 해수면이 낮아지겠죠. 해수면 높이가 감소합니다. 이 값 작으니까 크다가 아니겠죠. 디귿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16번 봅시다. 16번은 디귿선지가 관건이었죠.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그림은 표준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T1시기일 때 은하 P에서 파장 람다 제로인 빛이 방출되어 이런 거 적어놔야 되겠죠. T1시기일 때 람다 제로인 빛이 방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관측자의 파장 600나노미터로 관측되었대요. 자, 현재는 파장이 600나노미터로 관측되었구나.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T1시기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크기가 몇 배가 되었는데요? 0.2에서 1로, 그러니까 5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파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람다 자료에서 600나노미터까지 몇 배? 5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600에서 5를 나누면 람다 제로가 나오겠네요. 그럼 람다 제로 값은요. 5 1은 5, 520, 120나노미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T1일 때 우주는 감속 팽창하였다.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이기 때문에 이 친구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면은 이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속도, 팽창 속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팽창 속도, 즉 기울기가 T1시기일 때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 팽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이 맞는 선지, 니은. P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 제로인 빛이 현재 관측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파장 변화량은 500나노미터보다 작다. 120에서 600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파장 변화량은요 600에서 120을 빼면 됩니다. 자, 이 값 480인가요? 그래서 500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디귿.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나가는 우주랭의 복사의 에너지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좀 다르게 바꿔봅시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나가는, 아니요, 방출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우주랭의 복사, 아니요, 복사 에너지 양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별의 물리량 단원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별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단위 면적,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와 같은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에너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휴대폰 볼트전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T 사승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에너지 양은 뭐에 비례하는 값이다? 맞습니다. 온도의 사승에 비례하는 값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 온도를 어떻게 구할까? T1일 때와 T2일 때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T1과 T2를 봐봅시다. T1일 때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주의 크기가 빛의 파장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왜냐? 빛의 파장은 또 뭐에 반비례합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별의 물리량에서 빈의 변이 법칙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파장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파장값을 구해야지만 우리는 온도 구하고 온도의 사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파장값 구해보죠. T1에서 T 동안 우주의 크기가 0.2에서 0.8로 4배가 꽁충 뛰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T1로 가는 동안은 4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주의 크기가 4분의 1배니까 빛의 파장도 4분의 1배가 되었을 것이다. 자, 이 친구 4분의 1배가 되면 온도는요, 맞아요, 4배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4배를 어디다가 T의 4승에 대입하면 4의 4승이 됩니다. 4의 4승, 2의 8승이니까 256이죠. 그래서 256배, 200배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디귿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3페이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4페이지 보겠습니다. 17번. 그림은 지게 A와 B의 시계물 고리자극의 위치와 A의 고리자극 위치로부터 수정한 50mm의 A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A의 위치가 아니고 과거 A의 위치를 줬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현재 A와 B는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하면,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죠. 현재 A와 B의 위도가 같구나. 그리고 A와 B는 각각 동일 경도에 따라 회전 없이 남쪽 또는 북쪽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남쪽으로 이동했다면 B는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이동한 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50mm의 A 위치를 이용해서 현재 A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뭘 이용할 거냐면 고지상의 극의 이동 방향과 이동 각거리는 G의 이동 방향과 이동 각거리와 같다라는 점을 이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50mm의 고지자의 극이 지리산 북구로부터 위로 한 칸 움직였다면 50mm의 A의 위치로부터 현재 A 위치까지 G가 위쪽으로 한 칸 움직였다라는 점으로부터 현재 A 위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도출이 된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와보죠.
자, 여기 이렇게 지구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자전축을 하나 그려줄게요. 말이 자전축이지 그냥 위에 지리산 북극을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도 하나 그려줄 것이고요. 적도에 이렇게 지게를 위치시켜줄게요. 언제 지게? 50mm 지게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지게가 현재까지 각도 세타만큼 북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위치하고요. 자, 그랬을 때 50mm의 지게에서 바라본 지리산 북극 사이의 각거리가 90도라면 여기 있는 지게에 있는 사람은 지게가 움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지게에서 관측한 겉보기 지리산 북극도 90도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겉보기 지리산 북극을 우리는 고지자의 극이라고 합니다. 50mm의 고지자의 극이 여기 위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가 90도, 이 각도가 90도니까 이 각도는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게는요,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고지자의 극은 여기 있는 지리산 북극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와 고지자의 극의 이동 방향이 같아요. 또한 이동 각거리가 세타로 같죠. 따라서 지게와 고지자의 극은 이동 방향과 이동 각거리가 서로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50mm의 고지자의 극이 원래는 지리산 북극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한 칸 움직였다면 마찬가지로 이 지게도 50mm부터 현재까지 위쪽으로 한 칸 움직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50mm의 위치는 여기라는 거, 위도 3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0mm도 구할 수 있겠죠. 100mm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 위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위쪽으로 움직여서 현재 위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100mm의 A 위치는 여기더라라는 게 되겠죠. 그럼 A가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북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A는 북쪽으로 이동했고, 그러면 B는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되네요. 그리고 위에 발문에서 A와 B가 현재 동일한 위도에 위치했다고 했어요. 지금 A가 현재 30도 N에 위치하니까 B 역시 30도 N에 위치할 건데 각각 동일 경도를 따라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고지자의 극과 같은 경도는 아닐지라도 같은 경도 혹은 180도 차이 나는 경도상에 이렇게 B가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위도가 30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B는요, 여기에 위치하거나 혹은 이곳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B가 이곳에 위치한다면 B도 마찬가지로 고지자의 극이 원래 지리산 북극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한 칸 움직였죠. 그래서 B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위쪽으로 한 칸 움직인 것이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B는 남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B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현재 B의 위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50mm까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칸 움직였으니까 여기 50mm부터 현재까지 아래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현재 위치에 도달한 거죠. 50mm 여기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 북극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아래로 움직여서 100mm의 고지자의 극이 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아래로 움직여서 현재 B에 위치한 거죠. 100mm의 B는 이곳에 위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0부터 100까지 A, B 위치를 모두 찾았으니까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좀 더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50부터 현재까지 B는 남쪽으로 이동했다. B는 남쪽 맞죠? 니은 100mm일 때 고지자의 복과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100mm일 때 A는 어디 위치합니까? 적도보다 남쪽 15도 S에 위치하죠. 남이 15도에 위치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요, 100mm일 때 여기 위치합니다. 위도 60도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고위도로 갈수록 고지자의 복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니은 트인 선지 디귿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0이 50보다 가깝다라고 했는데, 일단 100 거리를 좀 볼게요. 100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0 거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경도랑 여기 경도를 우리 직선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 경도와 여기 경도를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100mmB가 지금 여기에 위치 확인할 수 있죠. 100mmB가 이곳에 위치하고요. 50mmB는 이곳에 위치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50mmA는요, 좀 더 아래쪽에 이곳에 위치하고요. 100mmA는요, 더 아래쪽에 여기에 위치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100과 100 사이의 거리는 사실상 이러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50과 50 사이의 거리는 사실상 요런 느낌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경도를 직선으로 그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훨씬 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00mm가 더 멀더라, 가깝다가 아니죠. 디귿 트인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18번 봅시다. 표는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공전할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흡선의 관측 결과, 자,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라는 거 가져가 주시고요. T0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흡선의 관측 파장의 최대 편이량은 0.001나노미터이고, 자, 관측 파장의 최대 편이량은요, 사실상 시선 속도가 가장 크다라는 말과 같죠.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식현상은 2회 관측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니까 가져가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눈에 띄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T0 더하기 T식이 500나노미터 눈에 띄어야 되겠고요. T0 더하기 4T식이 499.9990 이것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자, 일단 500이 왜 눈에 띄어야 되냐? 기준 파장과 관측 파장이 같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뭐예요? 시선 속도가 0이더라. 시선 속도가 0이니까 시선 방향에 중심별이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시선 속도가 여기서는 플러스 값, 왜냐면 500나노미터보다 기준 파장보다 관측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 여기서는요 관측 파장보다 더 작죠. 그래서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값, 플러스에서 0으로, 0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측 방향이 여기라면 시선 방향 축에 대해서 이곳에 이 중심 별이 공통되는 중심으로부터 더 먼 곳에 여기에 위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이때 식현상이 관측이 되죠. 왜냐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중심별은 이런 식으로 공전하고 있고요. 행성은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시선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행성이 중심별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나타난다? 그렇죠. 식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499.9990 이 요상한 숫자가 왜 눈에 띄어야 되냐? 지금 최대 편이량이 0.001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관측 파장과 여기는 기준 파장의 차이가 딱 0.001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친구 최대 편이량이구나, 즉 시선속도가 최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지금 관측 파장이 기준보다 짧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 시선 속도를 가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라지 t 시기와 4라지 t 시기의 중심별의 위치를 공전궤도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타내 봅시다. 자, 원을 좀 오늘 많이 그리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원을 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방향축을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시선 방향 나타내 줄게요. 시선 방향의 수직인 축도 이렇게 나타내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가시면 좋은 게요. 자, 여기서 중심별이 이곳에 위치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심별의 시선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있는 시선 방향 있죠? 시선 방향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화살표를 그었을 때 이 화살표의 길이가 시선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것 정도 인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선속도가 최대값이 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시선방향 축으로부터 화살표의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선속도가 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실제로 여기는 시선 방향과 90도를 이루는 지점에 중심별이 위치할 때 시선속도가 최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다시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공전 방향, 중심별의 공전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줄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라지 t일 때는 지금 식천상이 일어나야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시선속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멀어졌다가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별이 어디 있다? 이곳에 위치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라지 t일 때고요. 그리고 t0 더하기 4라지 t일 때는 어디에 위치한다? 지금 시선속도가 최대값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값인다. 자, 여기 아니면 여기가 시선속도가 최대값을 띠는 구역인데 여기가 되겠죠? 왜냐? 가까워져서 시선속도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자, 이곳에 뭐가 위치한다? 그렇죠. 4라지 t가 위치한다. t0는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T0와 여기는 이 라지 T의 위치를 좀 찾아봅시다. T0일 때 관측 파장이 좀 특이해요. 0.005가 뭡니까? 파장 변화량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최대 편이량이 0.001이라고 줬습니다. 딱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선속도의 최대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선속도를 가진다. 여기서 시선속도의 최대값은 여기 있는 이만큼 길이라고 했습니다. 즉 공전궤도 반지름과 같아요. 그러면 이만큼 길이의 절반을 가진다라는 것은 대략 이만큼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 중심별이 위치할 때
각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각도는 이겁니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를 말합니다. 이 각도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여기는 화살표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했죠. 이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 1이라고 해봅시다. 이 길이가 1이면 반지름이 1이니까 이만큼이 1입니다. 이만큼이 아까 절반이라고 했죠. 지금 편이랑이 절반이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절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각도 30도죠. 이 각도가 3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도가 30도가 되는 지점은 여기뿐만이 아니죠. 여기도 해당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에도 행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다시 중심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T0이거나 이곳이 T0이거나 둘 중 하나가 위치하겠죠. 그러면 어느 것이 답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T0 더하기 이 라지 T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 편이랑의 절반이 되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반원 중에 하나에 위치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중심에 다가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 맞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각도 30도에 뭐가 위치한다? 이 라지 t가 위치하거나, 혹은 여기 이런 식으로 각도 30도에 이 라지 t가 위치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0가 이때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t0라고 한다면 이 라지 t 동안 60도 움직였죠. 이만큼 60도 움직였고, 그럼 이만큼이 또 60도 움직였을 겁니다. 120도 움직였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 동안 식현상이 두 번 일어납니까? 라지 t일 때는 아까 식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뿐이죠. 나머지 또 다른 라지 t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현상이 이때는 한 번만 나타나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여기는 이 라지 t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이 라지 2t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회전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180도입니다. 180도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180도니까 이만큼은 180도, 총 360도 돌았다라는 거죠. T0부터 이렇게 360도 돌면은 4라지T가 되나요? 원래는 4라지T가 되어야 되는데 4라지T가 안 되죠. 4라지T 여기 없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아니구나. 그럼 애초에 T0가 여기가 아닌 게 되네요. 여기에 T0 없습니다. 그러면 T0가 어디 있을까? 나머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 회전했다면, 그러니까 이 라지T가 여기라면 180도죠? 그러면 똑같이 이만큼 180도, 또 이만큼 180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180도, 180도 4라지T가 이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4라지T 여기에 위치한다고요. 그럼 이 라지T도 여기에 없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최종적인 이 라지T의 위치 이곳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각도 30도니까 이만큼 회전할 때 몇 도 공전한 거예요? 그렇죠. 360에서 60 빼면 되겠죠? 300도 공전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300도. 그러면 이만큼은요? 그렇죠. 150도 공전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3라지T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라지T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3라지T는요? 여기서부터 150도 공전한 각도, 이만큼이 30도고 이만큼이 120도니까 이렇게 30도 각도로 회전한 각도, 여기에 뭐가 위치한다? 3라지T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가 하도 많아서 이 라지T 값을 모두 찾기 어려웠는데 빨리 감기로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분석하고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기억, 중심면의 공전 속도는 60이다. 자, 이거 공전 속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최대 편이랑 알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 들어와 주시고요.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여기 있는 기준 파장 얼마죠? 500나노미터죠? 그래서 기준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Z값을 구하기 위해서 파장 변화량 0.001을 쓰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것을 계산하면 0 2개 날라가 주시고요. 자, 이 친구도 날라가 주네요. 그럼 5분의 3, 10분의 6이죠? 10분의 6 곱하기 10의 3승, 즉 얼마입니까? 그렇죠. 60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60m/s 아니죠? 0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3라지T부터 4라지T 사이에 식현상이 일어난다. 3라지T부터 4라지T 사이에 지금 여기 이곳에 중심별이 위치하죠. 자, 따라서 식현상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식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유는 맞는 선지, 디귿 T0 더하기 1.7 라지T. 자, 라지T 동안 얼만큼 공전했다? 150도 공전했다. 그러면 1.7 라지T 동안은 1.7 곱하기 150도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25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55는 180도에서 75도를 더 간 값이에요. 자, 그리고 T0 더하기 1.9T가 있는데 1.9T는 1.9에서 자, 150도를 또 곱한 값만큼 회전해야 되겠죠? 자, 150도를 곱하면 이 값은 285도가 되고 285도는 180도에서 얼마? 그렇죠. 105도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치를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고 볼게요. T0로부터 일단 180도 회전했으면은 이곳에 위치했다라는 거죠. 자, 이곳에 이렇게 위치하고요. 180도 회전한 가운데 얼만큼 더? 75도만큼 더 회전해야 됩니다. 이 각도가 30도, 이 각도 60도니까 60도 더하기 15도만큼 더 회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뭐가 위치한다? 그렇죠. 1.7 라지 t가 위치하고요. 1.9 라지 t는 180도에서 105도를 더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75도에서 105도 차이가 30도죠. 여기서 30도만 더 돌면 되네요. 그럼 15도에 3 더하면 45도니까 자, 이곳에 뭐가 위치한다? 그렇죠. 1.9 라지 t가 위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별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지금 중심별이 4 라지 t일 때 다가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값에서 어떻게 변한다?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시정 방향축가 나가는 곳에 위치하니까 시정도가 0, 시정도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바뀌고 있는 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0으로 이렇게 시정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시정도가 커질수록 파장은요, 그렇죠, 점차 길어집니다. 따라서 길어지더라. 이것도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번 봅시다. 표는 별, 기억, 니은, 디귿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니은과 디귿의 곱보기 등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니까 밑줄 쳐놔야겠죠? 그래서 물리량들을 쭉 보면 반지름 줬고요. 절대 등급도 있네요. 절대 등급은 사실상 광도를 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광도의 상대값을 구해봅시다. 니은이 절대 등급이 더 크니까 광도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도를 상대값 1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이만큼 5등급 차이 나고 5등급 차이당 광도 100배 차이 나니까 이 친구를 100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있는데 사실상 거리가 있으니까 곱보기 밝기와 관련된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곱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광도를 구할 수 있는데 곱보기 밝기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괄호 광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거리가 몇 배가 되었다? 그렇죠. 12분의 40배, 4, 3, 12, 40의 10, 3분의 10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3분의 10배이고 지금 니은과 디귿의 곱보기 등급 같다라고 했습니다. 곱보기 밝기가 같고 거리가 3분의 10배가 됐으면 광도는 그렇죠. 이거의 제곱 9분의 100배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 9분의 100이고요. 일단 괄호 하나 채웠으니까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억.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자, 이 값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람다 맥스라고 불리는데 람다 맥스는 비례 변이 법칙이에요. 표면온도의 반비례합니다. 사실상 표면온도 구해라 라는 거죠. 니은이 기억이 몇 배인지 물어봤으니까 기억과 니은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면온도의 사승은 반지름의 제곱분의 광도에 비하더라. 그럼 여기서 표면온도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의 제곱 1의 제곱분의 광도 100으로 구할 수 있고 4제곱권을 씌워주면은 루트 1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이 친구들 구합시다. 자,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제곱 4분의 광도 1이죠. 4분의 1이고 여기는 4제곱권을 취해주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표면 온도가 기울기 니은의 몇 배? 루트 20배라는 걸 알 수 있죠? 표면 온도는 람다 맥스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람다 맥스는 니은이 기억에 마찬가지로 루트 20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루트 20배는 4배, 그러니까 루트 16배보다 어때요?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더 길더라.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디귿의 절대 등급 0보다 작다. 자, 지금 디귿의 광도와 기억의 광도를 비교해볼게요. 기억의 광도의 9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광도의 9분의 1배구나. 기억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인데 여기서 9분의 1배를 해주면 자, 여러분 2.5분의 1배당 대략 한 등급이 증가하고요. 이거의 제곱 6.25분의 1배당 두 등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9분의 1이니까 6.25분의 1보다 어때요? 이 값이 더 작죠. 그래서 두 등급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겁니다. 이 값은 0보다 커지겠죠? 0보다 작더라? 아니죠. 큽니다. 니은 틀린 선지. 디귿의 곱보기 등급 마이너스 기억의 곱보기 등급 값은 9보다 작다. 자, 이것은 곱보기 밝기의 비율 구하면 끝납니다. 기억부터 곱보기 밝기 구해볼게요. 거리의 제곱 1의 제곱분의 광도 100이죠. 그래서 10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디귿도 구해보면은 거리의 제곱 1600입니다. 1600분의 뭐 해야 되죠? 광도 해야 되죠. 그래서 광도가 9분의 10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친구를 좀 계산을 해주면 0 2개 약분시켜줍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6분의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몇 배가 될까요? 9 곱하기 16분의 1분의 100이니까 자, 여기도 1분의 100을 해줘야죠. 그러면 사실상 9 곱하기 16 곱하기 100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배당 등급으로 환산하면 3등급 차이가 나고요. 100배당 등급으로 환산하면 5등급 차이, 9배당 아까 얼마 차이 난다고 했습니까? 2.5배당 한 등급, 2.5의 제곱, 6.25배당 두 등급보다 더 크게 차이 나죠? 2보다 크게 차이 납니다. 이 친구 몽땅 더해주면은 1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차이값은 9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크더라. 작다가 아니죠. 디귿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펴는 방사성 원소 X와 Y의 방사성 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 그러니까 모원소분의 자원소 함량을 나타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하상한 A와 B는 X와 Y 중 서로 다른 한 종량을 포함하고 현재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75%와 12.5%이다.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 함량은 A와 B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줬는데 X와 Y 어떤 방사성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안 줬다라는 거네요. 자, 계속 읽어보면 하성함 C의 절대 연령 중요한 조건이죠. 하성함 C는요 연령이 0.3억 년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단면도 있고요. 방사성 원소와 관련된 자료가 있죠. 그래서 단면도를 이용해서 화성암 A, B, C 생성 순서 찾고 여기는 표 이용해서 X, Y 반감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X와 Y가 과연 A와 B 중에 어느 화성암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고 일단 여기에서 A, B, C 생성 순서부터 찾아보죠. B가 우선적으로 관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A가 B를 이렇게 관입을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을 만들어진 후 부정합을 C가 관입했죠. C가 가장 나중에 관입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서 XY 반감기 찾아야 되는데 1억 년이 흐르는 동안 이 값이 3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이 값을 보기 불편하니까 처음 방사성 원소 함량분의 나중 방사성 원소 함량비로 바꿔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모원소 더하기 자원소분의 모원소로 구할 수 있죠. 이 친구가 사실상 모원소분의 자원소이기 때문에 이 값이 1분의 3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모원소 더하기 자원소분의 모원소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X는 총 함량의 4분의 1배가 있구나. 그리고 Y는 2억 년 후에 4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의 4니까 처음 함량의 1 더하기 4분의 1, 5분의 1배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X의 반감기는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1억 년 동안 X가 4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X의 반감기의 2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X의 반감기 2배가 흐를 동안 1억 년이 지났더라. 따라서 X의 반감기는 0.5억 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Y의 반감기가 문제인데 이 5분의 1을 좀 잘 생각을 해봅시다. 5분의 1은요, 뭐보다는 크고 8분의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4분의 1보다는 작더라. 그래서 8분의 1이면 Y의 반감기의 3배죠. 2분의 1 3승이 8분의 1이니까. 그래서 Y의 반감기의 3배에서 이 친구 4분의 1이면 Y의 반감기의 2배죠. Y의 반감기의 2배. 사이값이 2억 년이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Y의 반감기는 3 넘겨주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에서 2 넘겨주면 1이죠. 1억 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X와의 반감기는 대략적으로 구한 것 같고요. 이제 기억 니은을 구할 차례네요. 자, 기억 구해봅시다. 지금 1억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억 년 동안 X 반감기의 2배가 흘렀죠.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또 4분의 1을 곱하면 모원소가 16분의 1이 있더라. 그러면 자원소는 16분의 15 있어야 되니까 이 값 모원소분의 자원소 함량은 1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억은 15. 자, 니은은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1억 년이라는 기간은요, Y의 반감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Y의 반감기가 3분의 2에서 최대값 1까지의 기간이니까 1억 년이면 적어도 Y의 반감기보다는 긴 기간이죠. 반감기 동안 2분의 1배가 되고요. 반감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2분의 1배보다 더욱더 많이 감소했겠죠. 그러면 과거로 돌리면 2배보다 모원 소양이 더 커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5분의 1이 있었는데 2억 년 후에 5분의 1이 있었는데 과거로 돌리면 2배보다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원소 함량이 5분의 2보다 커지고요. 자원소는요 5분의 3보다 작겠죠.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원소분의 자원소 2분의 3보다 어떻습니까? 더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은 2분의 3보다 작구나. 자, 여기까지 구했고요. 이제 여기는 반감기를 이용해서 A와 B의 X와 Y 중 어느 방사선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생성선소 BAC 적어주시고 자, 여기 B 그리고 A가 만들어졌고 C가 만들어졌습니다. C는 나이 0.3억 살이라는 거 조건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지금 A와 B에는 함량값 줬어요. 방사선소가 얼마 들어있는지 줬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B에
x가 있는 경우 x가 얼만큼 12.5, 8분의 1 정도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자, 12.5가 있는 경우 a에 y가 얼마? 75%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x, y를 서로 뒤집어서 b에 y가 얼마? 12.5%일 수 있겠고, 그리고 a가 얼마? 자, a의 x가 75%이실 수 있겠죠. 각각에 해당하는 나이를 구해봅시다. x가 12.5%가 된 데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의 3배죠. x 반감기 0.5입니다. 0.5 곱하기 3은 1.5억이에요. 그래서 1.5억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75%가 된 데까지 걸리는 시간, 75%처럼 애매한 숫자가 있으면 붕괴 곡선의 볼록성을 이용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붕괴 곡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맨 위가 100%라고 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가 50%라고 주겠습니다. 100%일 때 기준 시간 0으로 줄 것이고요. 그리고 50%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 친구가 바로 반감기 라지 t가 되겠죠. 이때 만약에 붕괴 곡선이 아니고 매끈한 직선 형태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50과 100의 중앙값인 7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더라? 그렇죠. 0과 반감기 라지 t의 중앙값인 2분의 라지 t가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붕괴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7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보다 짧다? 2분의 반감기보다 짧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y가 지금 반감기가 3분의 2에서 1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 값에 2분의 1보다 짧다라고 합니다. 3분의 2에서 2분의 1 곱하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나이가 3분의 1보다 짧던가, 혹은 거기서부터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보다 짧던가, 자, 이 범위 안에 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제 여기 봅시다. y가 12.5%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자, 반감기의 3배죠. 여기 각각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에서 3 곱하면 2억살이죠. 그래서 2억살부터 몇 살까지? 그렇죠. 1 곱하기 3, 3억살까지 해당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겠고, x가 75%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x의 반감기 0.5억년이라고 줬어요. 0.5억년의 절반보다 짧은 시기, 즉 0.25억살보다 어떻더라? 더 짧더라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요, A의 나이가 0.25억년보다 작아요. 그런데 C가 나이가 0.3억년이고 A가 더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A는 나이가 0.3보다는 커야 됩니다. 모순이죠? 0.25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0.3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해당 사항 없구나, 위에는 이 친구가 적절한 해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B에는 X가, A에는 Y가 포함되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나머지 천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기억, B와 C의 절대연령 차는 X의 반감기의 3배보다 크다. 일단 B와 C의 절대연령 차를 구해야 되는데, B의 연령 1.5억년이라고 계산했죠? 그래서 1.5 마이너스 C는 0.3억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1.2억년이고, 자, 그리고 X의 반감기의 3배는요, X의 반감기가 0.5억년이에요. 0.5 곱하기 3은 1.5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친구 1.5가 더 크구나. 1.2가 더 작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 어떻더라? 더 작더라. 기억은 틀린건지, 니은, 기억 빼기 니은 값은 13보다 크다. 자, 기억은 15라고 줬고요. 마이너스 니은 값은요, 2분의 3보다 작죠? 그래서 1.5보다 작은 값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1.4 얼마 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값은요, 13점 얼마가 나오겠죠. 적어도 13보다는 크더라. 이유는 맞는 선지. 디귿. 현재로부터 2억년이 지났을 때 B분의 A 방수본수 함량은 2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분모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분모는 B인데 B에는 X가 얼마? 12.5, 8분의 1이 있었죠. 그래서 8분의 1이 있었는데 여기서 2억년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2억년이면 X의 반감기의 몇 배? 그렇죠. X 반감기가 0.5억년이니까 X 반감기의 4배죠. 그래서 여기에서 16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A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죠. Y가 75% 포함되어 있었다. 4분의 3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곱하기 2억년 동안, 자, 다시 여기서 2억년 동안 5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5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이 친구 4, 1은 4, 4, 4, 16 계산해 주시고 32분의 1분의 5분의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 계산해 주면 이 값 5분의 96인가요? 자, 여기서 5분의 9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은 5분의 100과 같죠. 5분의 100보다 5분의 96이 작으니까 20보다 어떻더라? 더 작더라. 디귿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같이 풀어보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모의고사였으니까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있을 9월 모의평가를 위해서 충분히 연습해본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모의고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해설에 궁금한 점이나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들 자유롭게 답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9월 모의평가 때 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